달러가 올라갈 때 누가 제일 잘 버틸 거냐? 엔화를 보고 있고요. 누가 제일 못 버틸 거냐? 위안화랑 유로화를 꼽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는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엔화가 상승하면서 달러를 약세로 눌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강달러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를 정책적으로 약세로 보내려는 의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약세로 보낼 거냐, 요게 핵심인데, 환율이 지금 달러 강세가 있다가 약간씩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외환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건 또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면 2017년, 2020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국만 좋은, 미국 성장 예외주의에 탄력을 붙여주는 거 아니느냐. 그리고 트럼프 정책 자체가 재정 적자를 늘리는 쪽이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2025년에도 달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시장이 지배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 이후 2개월 정도의 외환시장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달러가 강해지진 않았고 오히려 연초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우려가 무색하게 왜 이렇게 달러가 약해졌느냐라고 한다면, 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1월 말에 있었던 딥시크 사태 이후로 미국 증시 고점 논란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반대급부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금융시장 자산들, 대표적으로 유럽 증시나 중국 증시 쪽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다른 국가들 자산 성과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걸 수급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전 수요가 외환시장에 지배적이었다면 이 메커니즘이 달러 환전보다는 연초에는 유로나 중국 같은 자산 성과가 좋았던 방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 잠깐 띄워서 보시게 되면은 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을 100으로 놨을 때 2024년은 미국 시가총액만 계속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는 미국 성과는, 자산 성과는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서 유럽과 이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의 시가총액이 미국보다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 보이고요. 환전 수요가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바뀌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럽과 미국의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이 차트가 위로 올라가면은 유럽 자산에 대한, 유럽 주식시장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유럽 자산 시장의 퍼포먼스, 주가가 미국보다 빠르게 올라가면서 유로화 자체도 뭐 연초에 폐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무색하게 1.05달러까지 레벨을 회복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달러 약세 재료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화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위안화는 고시환율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위안화 환율이 잘 안 떨어지고 원화도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지금 다시 1,460원이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 주식도 유럽만큼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달러를 판 통화가 중국이나 한국까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급적으로. 유럽이나 얘는 또 상대적으로 엄청난 강세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외환시장의 주된 모멘텀은 작년 11월부터 이제 위안화 약세 베팅 쪽이었었고요. 네. 이제 그 약세 베팅의 근거는 심플하죠.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중국이 이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좋은 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대비 이제 위안화가 강세를 못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위안화 약세에 대한 공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3 위안을 중국이 굉장히 잘 맞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환율을 예로 들어보면 뒤에 차트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보여드릴 건데, 시장 예상치를 먼저 받아요, 인민은행이. 그래서 시장 평균 값을 낸 다음에 10시 15분에 고시환율을 고시합니다. 근데 얘네가 통상 한 최근 들어서는 1000핍 아래에서 고시를 해버리거든요. 요거 자체가 너희가 예상한 레벨보다 우리는 더 낮은 기준환율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위안화 약세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는 오히려 당초에 얘기했었던 관세 인상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쟤네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 없어, 위안화 절하뿐이야,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거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화 가치를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는 쪽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역외 환율은 7.2가 훨씬 넘는데 고시는 다 7.1대로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결국은 붙더라고요. 뭐 그쵸. 고시 환율이 올라가든 이게 떨어지든. 네, 그럼 맞습니다. 만약에 고시 환율을 그렇게 강하게 지켜주면 역외 환율이 떨어져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에 상당한 강세 자료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엄청난 보세요? 재료로 작용을 하죠. 제가 이제 통화를 볼 때 통화군을 나눠서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금리 차이를 움직이는 통화들, 데이터 디펜던트 통화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기축 통화가 여기에 속하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주식 추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리스크 벤치마크 통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당연히 한 가지 속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원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프록시라는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위안화 약세를 보고 있는데 위안화를 계속해서 막으면은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거든요. 네. 그럼 다른 친구를 찾아야 돼요. 위안화랑 가장 비슷하면서 성격도 혹은 성향이나 속성 자체가 동질적인 친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위안화 프록시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영순위로 무조건 꼽히는 게 원화입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의 위안 환율이 내려와서 만나게 되면은 원화 입장에서도 강세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 9월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작년 9월에 이제 중국이 이관신이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금리도 내려서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1310원 후반까지 레벨을 좀 빠르게 내려왔던 이런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자면 2022년 연말 혹시 기억나세요? 주식이 바닥 찍고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죠. 네, 그때 이제 네. 그 주식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테마가 중국 경제 리오프닝 트레이드라고 저희가 네, 불렀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1,440원이었던 환율이 우리나라 달러 원이 이제 연초 지나고 나면서 1,220원까지 급락을 했던 적이 네. 있습니다. 재료의 모멘텀은 역시나 중국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중국 위안화가 아래로 고시환율로 위에서 아래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원화 강세 재료로 소화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달러를 먼저 얘기하고 위안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국 얘기를 이왕에 했으니까 네. 위안화부터 그럼 먼저 얘기를 해보죠. 지금 중국 양회하고 위안화의 방향성, 이게 양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가 또 일단은- 내일이에요, 바로. 네. 네. 네, 그렇죠. 내일이 이제 양해이기 때문에 양해 넘어가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네, 요 28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9월 달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9월 달에 중국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할 거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부양을 하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위안화 환율이 급락했다라는 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일 있을 양회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수준의 경기 부양착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좋아질 거고 그게 달러의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 프록시를 또 찾게 됩니다. 네. 비슷한 친구가 누가 있지라고 눈을 옆으로 돌면 원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화 자체도 요 중국발 재료가 내일 양회에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확인만 시켜준다면 충분히 이 위안화 강세를 저희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1,440원대에서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는 이 위안화발 재료만 나와주면은 1,400원까지도 1,400 언더로까지 환율이 순식간에 급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자, 이렇게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안화 근데 이제 양해랑 관련되거나 중국과 관련된 부양책은 사실 작년부터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나왔던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회라는 게 거의 마지막 이벤트 비스무리한데 오히려 양회가 되면서 세론이 나오면서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를 오늘 한 아이비가 뉴스에 팔라라고 오기 전에 보고서를 낸 걸 제가 봤는데 회사에서 네. 네, 회사에서 이제 중국 쪽 뉴스에 팔아라 이런 보고서를 봤는데요. 양회가 그래도 중요한 게 작년 연말에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를 여전히 5% 내외로 맞춰놓고 2025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는 본인들의 뭐 부동산 문제나 뭐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디레버리징 쪽에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성장에 완전히 방점을 두고 재정 적자를 늘리고 금리도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스탠스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큰 목표에 마침표 찍어줬죠. 근데 시장에서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달성할 건데? 그렇죠. 구체적인 그 청사진의 실행 방안을 1, 2, 3, 4, 5로 적어서 우리한테 보여줘.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연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내수 활성화 정책인 이구안신, 뭐 보조금 지급하는 가전제품 구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들은 그 기간을 더 연장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이제 재료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양회에서 좀 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 혹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뉴스에 팔기보다는 뉴스가 확인이 됐으니까 사도 괜찮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안화 강세가 나올 거고, 그게 달러 원 환율의 하방 재료로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중국의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딥시크 이후에 중국이 뭔가 다시 모멘텀이 생기는 거냐, 이런 기대감도 사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가 장기 차트로 보면 이게 올해 좀 오른 게 오른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 세미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에 대한 뷰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딱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중국이 늘 양회에서 이제 작년에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올해는 다르다라고 발표하는 부양책이 연준의 금리 인하만큼 단기적인 진작 효과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로 봤을 때 중국이 계속 좋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올해 상반기, 양회를 기점으로 올해 여름까지는 중국이 이런 부양책들을 이어가면서 시장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거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양책 내용을 저희가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사실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캐나다랑 멕시코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너희도 대중국 관세를 올려라, 인상해라, 이렇게 그렇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인즉 우회 수출까지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니까, 중국이 늘려놓은 생산을 작년 4분기에 5% 성장 목표 맞춘다고 제조업 생산 정말 공격적으로 늘려놨거든요. 그럼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또 공급 과잉 이슈가 생길 그렇죠. 테니까. 근데 대외 수요 쪽에서 기대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요거를 결국에 중국은 내수, 이제 본인들의 중국 시장 내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내수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요. 저는 사실 좀 약간 이제 워낙 실망감을 자주 겪어서 그런지 여전히 우려가 좀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면은, 지금은 아주 강한 부양책이 나와도 그 정도로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서까지 이 중국의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중국의 작년까지 힘들게 쌓아놓은 이 재고 부담 앞으로 해소하는 게 내수로는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제가 차트를 넣는지 제가 너무 걱정이 큰가요? 아니, 이제 걱정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양회에서는 그렇게 네. 막 심각한 구체적 정책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는 쪽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보시목식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효과가 있을 거냐부터 네. 짚고 넘어가야겠죠. 17페이지 왼쪽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작년 4월에 이구안신 도입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안 되네 해서 9월 달에 더 공격적으로 이구안신을 가져가겠다 해서 유동성까지 투입을 해줬거든요. 그때 보시게 되면 4분기에 그래서 가정용 전자제품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구안신 내수 활성화 정책을 우리가 펼칠 때 유동성 투입까지 같이 해주면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한 제품의 카테고리에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올해는 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재정 적자를 늘리는 게 보조금 지급의 형태로 내수 활성화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제 경기 진작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9월에 한번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가전제품 이제 이구안신을 했고, 지금 이제 핸드폰 1월에 많이 팔렸다는 데이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구재, 준내구재에서 비내구재로 가야 되잖아요. 원래 순서상 네. 부동산 일단 빼고 완전 내구재는 빼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일반적인 뭐 옷이든 신발이든 이런 쪽으로 가는 그림일 텐데, 그거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작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이라서 금액이 작다라는 식으로 이게 앞으로 정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금액에 집중해서 실망하는 건지,
아니면 이구안신이 더 여러 곳으로 간다는 것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좋아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 어느 쪽으로 보세요? 후자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다양하게지는 게 훨씬 낫다. 네, 이구안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을 늘리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외 수요 감소를 내수로 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통상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행복회를 돌리겠죠. 만약에 오히려? 여기서 작년 4월처럼 안 되면 9월처럼 뭔가 유동성 공급을 늘리던지 아니면 내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지방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가겠구나. 이렇게 일단은 분위기가 넘어갈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수출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외환 시장은 단기적인 거 더 빨리 반영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중장기적인 것 때문에 박스권이 조금 좁아집니까? 이제 제가 딜링룸에 있잖아요. 저도 네. 외환 시장에서 거의 9년차 고인물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 딜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긴 전망 필요 없죠. 단기 수급이 네. 훨씬 당장 중요해요. 외환 시장은 단기 수급과 단기 이벤트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거지 그걸 좀 장기로 가져가는 이벤트는 저희가 FX 스왑이라고 부르는 조달 네. 시장의 외환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이벤트가 중요해요.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과 우리나라 한미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반영해야 되지만 저희가 흔히 1달러랑 1,460원을 교환하는 이 스팟 시장, 물물 교환 시장이잖아요. 여기서는 단기적인 재료를 소화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아마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국이 수출을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수출을 못 하게 되잖아요. 관세를 맞으면. 네. 그럼 사람들이 중국의 수출이 지금까지도 잘 안 됐었는데 수출이 덜 되고 대신에 수입을 안 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무지하게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활력이 약해지는 중국 경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리 내수 활성화를 많이 하고 이구안신을 해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위안화 약세 재료가 아니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요. 이하나 약세를 보죠. 저는 연말에 장기적으로는. 달러 위안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냐면 달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긴 하겠지만 저희 자료를 보면 원화를 되게 하반기에 그래도 강세로 자료에는 돼 있어서 그럼 위안화랑 좀 이렇게 괴리가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면? 저희 전망은 이제 1,40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4분기로 넘어가면서 다시 달러 위안을 같이 급등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레인지가 네네. 4분기에 좀 많이 벌어지긴 하나 네네. 하단이 그래도 되게 낮게 1,300 몇십 원으로 여기 자료에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하단을 좀 낮게 잡는 이유는 지금 달러 원 환율이 계속 못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 정체의 원인이 음.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 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0페이지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1, 2월 달에 환율이 안 빠지고 계속 정체됐던 원인이 뭐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요 우리나라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랑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 요거를 수지로 바꿔서 금융시장의 달러 수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나간 자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올해 1, 2월에만 70억 불이 나갔습니다. 순결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네. 해외. 거주자들의 이제 해외 주식 투자가 70억 불이 빠져나갔고 1, 2월 이제 2달 동안 외국인 주식 자금은 한 30억 불에서 40억 불 사이 빠져나갔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무지하게 많았던 건 알고 있습니다. 100억 불입니다. 아, 그럼 1, 근데 2월에만 1, 2월에 70억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환시장이 최근에 하방이 되게 경직돼서 안 뚫리는 것 같은데 네. 뭐가 그렇게 막고 있는 거야? 증권사가 막고 있어요. 증권사 비드가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 내고가 이 정도면 우리 레벨이 적당해 라고 해서 환율을 팔기 시작해도 계속 걸려요. 증권사들에서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인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뭐 무역 분쟁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디램 가격이 빠져서 뭐 직전 월 수출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달러를 못 벌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32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저희가 3월 보고서를 최근에 좀 빨리 내서 1월 거주자 외화예금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에 외화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9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중공업체들은 우리나라 다른 산업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금융시장에 기업들이 들고 있는 달러는 충분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래에서 계속 막히니까 더 안 빠질 것 같은 데서 계속 기다립니다. 레벨이 올라오면 파는 거거든요. 저희가 요거를 뭐 관망으로 시장을 지켜보다가 이제 고점 레벨이 오면 그때 이제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주자들의 외화예금 쪽에서 기업 단위 90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투입될 총알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공업체들도 계속해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들고 들어온 신규 달러가 많죠. 그럼 뭐가 문제냐? 환율이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보통 추격 매도 형태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레벨이 고착화가 돼버리면 이제 세미나를 업체에 나가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1,500원, 1,600원도 가지 않겠어? 네. 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레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몇 년 전에 1,200원, 1,300원이었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요게 네. 2022년 가을에도 비슷했어요. 1,440원 갔을 때. 그때 이제 업체분들을 만나보면 세미나를 다녀보면 다들 1,500원, 1,600원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때랑 지금하고 비슷한 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440원에 갔을 때 이제 23년 1월 기준으로 쭉 올려서 보시게 되면은 환율이 급등하니까 거주자 외화예금이 크게 증가했었죠. 그리고 환율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때가 중국발 리오프닝 트레이드 때문에 빠진 건데 기업들의 외화예금이 뒤따라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총알이 충분한데 이 아래에 막혀있는 지지선들을 뚫고 내려갈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환율이 안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는 뭐가 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양해가 저희는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엔화 강세. 이 두 가지가 달러를 약세로 눌러준다면 원화도 이 가지고 있는 총알들을 사용을 하면서 환율 레벨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 거주자 외화예금 차트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거주자라는 건 결국 기업과 가게를 합쳐 놓은 건데 네, 맞습니다. 달러를 이렇게 안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달러가 진짜 돈이어도 달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원화가 필요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기업이든 가게든 생각보다 가계 수지나 기업 수지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달러를 안 바꿔도 돌아갈 정도의 상황이 됐다라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아무리 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 원화 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굳이 사람들이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외화예금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냐에 대한 저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외화예금 수준을 보니까 그때는 좀 한 방에 과도하게 오르고 약간 지금 옆으로 기면서 약간 스테이블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렇죠. 굳이 내려갈 만한 유인이 있는 거냐? 내가 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런 관점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뭐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다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매출 대금을 달러로 받았을 때 수출업체들은 수입업체처럼 이 환전해야 되는 그 타이밍 자체가 급박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로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고, 그 이제 레벨을 보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게 맞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매출이 나서 비용을 내야 되니까 네네. 돈이 필요하면 어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버틴다는 얘기는 원화로도 충분히 돈이 벌린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은행빚 내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예를 들어 만나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걸 버티시는 그냥 버티는 건지 아니면 난 충분히 원화 있어서 이거 안 바꿔도 되니까 기다릴래인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대부분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간재나 완성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양방 모두 외화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얘를 원화로 환전하고 나중에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환율이 올라가 있으면 손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요쪽 거래를 일단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네,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남는 돈은 원래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의사결정이 안 되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네. 위에서 의사결정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재무 담당자나 외환 이제 파생 담당자들은 원화로 환전해서 그거를 이제 바꿔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수익을. 근데 이제 위에서 지금 달러 팔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모든 그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달러를 파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냥 셧다운이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팔아도 버틸 정도가 되는구나. 만약에 한국 경제가 조금 더 많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 달러를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원래 경제가 나빠지면 환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팔아갖고 다시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을까요? 그건 좀 너무 나간 건가요? 글쎄요. 경기가 나빠졌을 때 달러를 팔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원화가 필요하니까 내가 뭔가를 돈을 지불하려면은 돈이 급박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진 그때 이제 않을까요? 취사 선택을 해야죠. 원화 대출을 받을 거냐. 오히려 이걸 냅두고 네. 달러를 담보를 맡기고 네, 그런 케이스가 그런 것도 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원이 작년 생각해 보시면 800원대까지 쭉 800 받았잖아요. 초반까지 갔었죠. 그때 이제 엔화로 수출 대금을 받는 업체들은 엔원을 이제 다 외화예금에 예치를 시켜놓고 바꾸기 아까우니까. 네, 그냥 원화 자금을 필요할 때 운전 자본 대출을 그런 받아서 식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가 케이스를 확인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도 버틸 수 있다. 내가 조금 생각이 다르면 네, 환율에 대해서. 좀 종합해 보면 일단은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진 않으나 양회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조금 강해지면 원화도 동시에 조금 강해질 거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럼요. 관성에 의해서 쉽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못하는 그런 과수요가 조금 일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중국 위안화가 방향을 조금 바꿔서 트리거가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또 원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거를 수급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수급을 저희가 실수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투기적인 수급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익숙해진 원화 약세, 달러 강세의 이제 배경 자체가 뭐 해외로 나가는 거주자들의 주식 실수요도 있었겠지만 외국계 은행들이나 여기에서는 롱플레이 같은 것들도 방향성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얘네가 먼저 꺾여야 됩니다.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얘네가 붙들고 있던 롱을 꺾기 시작을 할 거고, 그게 환율이 내려가면 추격 매도 형태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기대 볼 만하긴 한데,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크리티컬 레벨은 1430원입니다. 요 레벨이 확실하게 뚫려주면은 수출업체들이 내고가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60원대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 내구 물량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장중에 보시면 빠지다가 다시 레벨을 되돌렸었거든요. 요 되돌릴 때 대부분이 역의 롱플레이였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꺾게 만들어줄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중국 양해 이후에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면 충분히 원화 쪽에서도 그 포지션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화는 결국에는 지금 그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 통화들 간에 지금 이제 위안화도 강해져야 되지만 달러 약세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달러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달러 약세를 누가 받아줄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항상 2025년 엔화가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은 바톤이 위안화로 넘어갈 거다. 이런 주의였었는데 엔화 강세는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엔화가 상승하면서 달러를 약세로 눌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BOJ가 금리를 올리기 충분하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24페이지 왼쪽 차트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본의 기본급 인상률이 30년 내 최고치 이미 찍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헤드라인 기준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얘기한 2%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요게 BOJ가 그간 계속해서 얘기했던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이 확인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BOJ가 워낙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춘트 협상 결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스탠스가 다분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본 금속노조에서 역대 최고 연봉 인상률을 요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도 이 임금 상승률이 확인이 돼준다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 통화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명분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단 1차적인 엔화 강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달러의 환율이 빠지면 3월 보고서는 지금 빼놨는데 일본 생부사들이 해외 채권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달러의 환율이 4월 달에 160 찍고 162로 올라가고 하니까 환해질 거의 안 했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일본 생부사들의 FX 파생 거래가 굉장히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네. 환율이 이제 올라가니까 잘못 걸었다가 이제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한 거였는데 그거 이제 환율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해지해야죠. 달러의 환율이 내려갈 테니까요. 그럼 그게 기존의 포지션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달러엔 선물한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가로 땡긴 것만큼의 달러의 매도도 엔화 쪽 시장에서 유입이 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엔화 강세 재료로 보고 있어서 그게 달러를 충분히 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물어보세요.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어떡하냐. 지금 제 머릿속에도 지금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26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빨간색 박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박스 안에서 달러의 환율이 급락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쉽게 말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엔화 자금을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한다. 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면은 요 조달 비용이 올라갈 리스크가 있으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서 이 돈을 갚을래. 요 메커니즘인데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달러인 급락할 때 거주자들의 장단기 해외 채권은 오히려 순매수로 더 늘어났습니다. 주간 단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진짜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한 달러인 환율 급락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때 달러인 환율이 왜 급락을 했느냐? 옆에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3월 이제 상반기에 BOJ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배하다 보니까 해치펀드랑 기관 투자자들이 엔화 약세에 베팅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어카운트 합쳐서 한 2만 개 정도 엔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었는데 요게 BOJ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로 분위기가 뒤집혀 버리니까 선물 포지션을 다 정리한 거죠. 요걸 저희가 시장에서 웩더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물 포지션 청산 때문에 달러엔 환율이 저희는 급락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우리가 지난 8월에 겪었던 작년 8월에 봤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이름만 그렇게 붙여진 거지 실제 일본계 자금의 해외 자산 매각을 병행하진 않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도 과거 7, 8월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간다 한들 작년처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이제 근데 달러 지수의 엔화도 물론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유로가 사실 제일 큰데 네. ECB가 이제 페드보다는 금리도 더 빨리 내리고 재정 정책도 올해 왠지 각국들이 쓸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대로 하면은 유로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금리 좀 나중에 내릴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유로화가 강세였던 지난 2달이 앞으로는 되돌려지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1, 2월의 강세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유로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유로가 네.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오는 길에 폰데라우건 EU 집행위원장이 1,5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군사비 지출을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그 얘기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인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럽 금리들이 올라가면서 유로화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얘네가 군사비 지출을 늘린다는 게 재정 지출 확대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장기 국채 금리를 들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디펜던트 기축 통화들은 요 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이제 미국과 독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될 거고 이게 오히려 유로화 강세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뭐 미국처럼 부채 한도 이슈나 뭐 재정 관련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유럽은 통화 정책이야 ECB가 알아서 하지만 재정은 사실 각국이 정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어떤 나라는 돈이 많아서 재정을 많이 써도 되지만 독일은 재정 적자가 안 높으니까 어떤 나라는 못해서 못 쓰고 이런 식의 보통 불협화음 때문에 약간 유로화가 어떤 못된 나라 때문에 유로화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네, 없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정을 늘리는 게 유로화의 건전성을 무너뜨려서 환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그럴 정도로는 유로들이 나쁘지 않나요? 많이 좋아진 건 제가 아는데. 지금 유로존이 이야기하는 뭐 군사비 지출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공동 채권으로 조달을 하는 자금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유로 뭐 공동 경제회복기금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뭐 이탈리아 사태나 아니면 뭐 그리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프랑스 같은 변동성 확대 재료로 연결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되게 잘 합의해서 기금을 잘 모아줄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공동채권 발행해서 나가게 되면 유로존 이름으로 나가게 될 거고 그게 뭐 분담금 비율별로 뭐 누군가는 돈을 내긴 해야 되니까. 네, 나눠줄 왜냐면 테니까요. EU는 돈은 없잖아. EU 자체라는 네, 조직은.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개별 국가가 뭐 우리는 군사비 지출을 많이 늘리고 우리는 안 늘릴래 이거보단 훨씬 더 리스크는 적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너무 강했고 유럽과 중국이 너무 힘들었다는 걸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유로 강세 전환 그리고 뭐 중국이 좀 좋아질 거다. 주가 급등.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이게 진짜 계속 가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있고 가장 거기서 제일 큰 대전제는 미국의 달러가 꺾여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의 정책이
달러를 약세를 만든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가능해? 이게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관세까지 엮어서 네, 최근에. 이 트럼프의 정책과 미국의 달러의 전망, 요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최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출근하고 있는데 뭐 수십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셔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입을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출근을 했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 경험을 해봤었을 때 요 관세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미국의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보편 관세를 통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물건을 더 사달라 이런 식의 협상용 카드로 많이 사용된다는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스콧 베센트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도 관세에 대해서 장전은 되어 있지만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총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실제로 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더라도 지난 집권 1기 때 트럼프 행태를 보시게 되면 뭔가 협상이 진전되면 잠깐 중단했다가 그렇죠. 또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다시 늘렸다가 이런 패턴인데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강달러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유럽하고의 무역 분쟁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거는 LNG를 수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해서 그걸로 무역 적자를 좀 줄여보겠다. 요게 하나의 청사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은 내려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전해 주려면 필요한 게 달러 약세인데 달러를 정책적으로 약세로 보내려는 의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약세로 보낼 거냐. 요게 핵심인데 개인적으로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뭐 발행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로, 엔화, 파운드, 달러 지수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친구들이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달러 약세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금리 차이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우리 김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자산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냐의 이슈도 되게 중요하고 지난 2달을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과 중국이 좋아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믿으면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나중에는 다시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네, 비해서. 맞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달러가 다시 강세가 나중에 되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 4분기가 되면 원화가 다시 약세로 간다고 보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거랑 맞춰서 우리 원달러 환율 올해 1년 전망을 좀 일단 갖고 오신 거 해주시면 어때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안 보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보다 제 보고서를 더 잘 요약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갖고 오셔갖고 제가 이제 네. 미리 좀 이렇게. 공부 일단은 열심히 하시죠. 상반기는 저희는 환율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엔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안화 강세 제로가 있기 때문에 원화가 총알이 충분한 상태에서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거주자 예금. 네, 그게 이제 엔화 위안화 강세를 추종할 수 있는 이벤트만 생기면 총알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되니까 환율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탈 내수 시장하고 크게 상관없이요. 그 레벨이 내려가긴 할 텐데 저희가 제목에도 몇 번 적어놓긴 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시장의 상반기는 성적표보다는 기대값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성장 예외주의가 다시 확인이 된다면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그럼 그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결국에 미국 성장 예외주의가 다시 확인이 될 테니까 그때는 달러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는 정책 부양 효과가 연준 금리 인하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위안화나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여기 중장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목표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소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수를 당장은 활성화시키겠지만 이걸 무한정 계속 내수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에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 연초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다시 4분기죠. 4분기까지 1,400원 레벨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뭐 미국의 성장 예외주의가 꺾였느냐 전혀 동의하지 않죠. 여전히 저희는 미국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경기 부양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랑 중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올해는 얘네가 뭔가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값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요게 저는 상반기까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회에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경기 부양책이 끝나더라도 추가적으로 뭘 하겠지. 얘네가 올해도 5% 성장 목표 내외를 맞추겠다고 했으니까
뭔가 더 내놓겠지. 이런 쪽으로 기대값이 반영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반기에는 그게 다시 성적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럽이랑 중국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결국 답은 미국이었구나. 요게 확인돼주면 다시 달러 자산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저희는 달러 원 환율도 그 시점에서 다시 1,400원을 회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주 일시적으로 위안화와 원화가 약간 강세가 나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이제 1,500원, 1,600원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달러를 매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1,400원대 수준이면 당분간 몇 년은 갈 거예요 라고 한국 경제를 봤을 때에는 괜찮다고 봐야 할지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도 레벨이 높긴 하죠. 그렇죠. 정상적인 레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수급에 기형적인 패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환율이 안 빠지고 있는 거라고 앞서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요 레벨까지 올해 연말로 봤을 때 연말 레벨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원하는 사실 저희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작년 4분기에 이제 달러 원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 저희가 급등 원인으로 많이 꼽았던 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제 원화 자산에 대한 정치적인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원화 자산의 상대적인 저평가 이슈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 성과가 오히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원화는 저희는 저평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이제 패턴이 꼬이면서 안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요 총알을 시장으로 유입할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연말로 갈수록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쪽에서만 성장이 계속 예외주의가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고점 논란이 있었던 미국 주식시장으로 혹은 미국 자산시장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니까 그게 달러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PT를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지금 걱정도 사실 되게 많고, 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ISM 제조업 지수가 0.3이 덜 나왔다고 주식을 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잘 받아들이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 경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자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슈나 실업률도 낮고 소비 여력도 좋고 이래서 미국 경기가 그래도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미국 경기 전망을 다른 지역이랑 합쳐서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저는 달러 지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400원보다 아래에 있을 때 달러를 더 사도 되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맞물려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도 미국 경제가 올해 좋을 거다라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1페이지 왼쪽 차트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서 미국은 작년 4분기부터 줄곧 상향 조정만 됐었고,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국가들은 계속 하향 조정되거나 혹은 횡보하는, 성장 전망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시장 전망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미국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고용이 여전히 그래도 견고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 해고 같은 거는 당연히 일시적인 사태일 거고요. 그거를 배제했을 때 서비스업, 제조업, 소기업들 모두 고용을 추가적으로 늘릴 거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 응답 자체가 향후 채용 계획에 굉장히 긍정적인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미국 경기를 볼 때 저는 늘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미국은 소비 주도형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만 담보가 된다면 경기가 기본적으로 좋은 걸 베이스로 깔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채용 계획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서 당분간은 미국 고용에 대한 걱정도 기후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실업률 상승 전망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기는 하지만 감원 계획이나 사전 해고 통보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1월 달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좀 해고가 늘어나는 패턴이었었는데, 이런 패턴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안정성이 담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고용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가게가 본인들이 받는 근로소득으로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전망의 핵심은 저는 첫 번째로 요 고용 안정성을 꼽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14페이지 오른쪽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정책들이 미국 경기도 결국 침체로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16년부터 제가 넣었는데 2017년 딱 시작할 때 타이밍을 보시게 되면 소기업들의 경제 전망이 급등합니다.
매출 사업 확장이 적기라는 응답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날 거라고 응답을 해요. 이때가 트럼프 집권 1기 시작이었었죠. 두 번째로 최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인즉 트럼프 정책이 미국 경기에 부담이 될 거다라는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의 분석과는 다르게 실물 경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들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 부분, 즉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기존의 괜찮은 소비 여력과 기업들의 투자가 합쳐져서 미국 경기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국가하고 사실 비교하면은 유럽은 저는 중국 다음으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경제 권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드릴 게 심플하죠. 제조업 경기 불황의 만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 중국이 살아나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유럽에서는 수출 주문이 급감하고 악성 재고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중국하고 비슷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재고들을 소진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신규 제조업 투자나 신규 제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고 있는 경제 전망 대비 유럽 주식이 너무 빠르게 유로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요 걱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럽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미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권역이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미국 경기 전망을 마무리하자면 저는 연준이 금리 여전히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요? 올해 3번이요. 두 번이 아니고 3번. 네. 점도표가 한번 하향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6, 9, 12 뭐 심플하게 그렇게 봐도 되지만 6월을 시작으로 금리를 추가 2번 더 인하해서 총 3번을 맞출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물론 채권 애널리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6페이지 오른쪽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요게 12월 PC까지 반영이 된 건데 1월까지 반영하게 되면은 요 3개월 연율화 기준으로 주거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파월 의장이 물가가 스티키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왜 그렇냐라는 질문에 많이 답변했던 게 주거비 항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미국 경기가 하반기에 더 공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연준 쪽에서도 재료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적으로 성장 예외주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꼽고 있는 항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사실 강달러 기조가 쉽게 끝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럼 달러가 올라갈 때 누가 제일 잘 버틸 거냐? 엔화를 보고 있고요. 누가 제일 못 버틸 거냐? 위안화랑 유로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중 하나가 위안화가 됐기 때문에 원화도 위안화 프록시라는 성격 감안하면은 쫓아서 1,410원까지 저희는 연말에 레벨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앞서서 오늘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원달러 환율은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서 1, 2월 2달 만에 70억 불 투자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연말까지로 놓고 보자면 지금 만약에 약간 미국 증시 조정받을 때 더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한국인들의 주식 투자는 굉장히 잘한 투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작년에 100억 불 투자했는데 1, 2월 달에 70억 불이 나갔어요. 만약에 이런 속도로 뭐 같은 속도는 아니겠지만 작년에 100억 불, 올해 200억 불을 해외에 투자한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정말 200억 불이 일단 나가게 된다면 네. 환율 전망 정말 극단적인 가정이죠. 네, 환율 전망 네. 하단 올려야죠.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20원 올랐고 그 전에도 환율이 올라갔었는데 목요일에도 그 주 동력이 증권사 비디오였었어요. 네. 증권사에서 달러 환전하는 이슈 때문에 레벨 자체를 계속 밑에서 밀어주니까 외국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 사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 조금씩 밀어주니까요. 그게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실 중공업체 수주 물량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긴 하고요. 그 물량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계속 중공업체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 2월 중순까지 조선 3사 기준으로 40억 불 정도 신규 수주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 물량 일단 나오고 예치돼 있는 달러 나오면 눌러줄 수 있을 거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00억 불이 나간다. 그럼 환율 전망 다시 상향 조정해야죠. 혹시 오늘 긴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요건 꼭 하셔야겠다는 말씀 있으실까요? 환율에 대해서 한 가지 딱 첨언드리자면 사실
금리차나 이제 외환보유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4천억 달러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판타스틱 4는 있는데 마지노선 4는 없습니다. 4천억 달러가 절대 지켜져야 되고 그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망가지고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커버리지 뷰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단기 대외채무, 당장 갚아야 될 대외채무 대비해서 한 2.8배 정도의 커버리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커버리지 비율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전판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환율이 안 빠지는 건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라는 새로운 수급 쪽에서의 붐이 그 환율을 좀 고착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